제 스스로는 합당한 준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어떨 때는 뭐 저렴할 때도 있고. 이제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제 또 돌려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송 대리인이 소송 사무에 착수하기 전이나 혹은 당사자와 별도로 합의를 해서 이렇게 돌려주기로 한 경우가 있으면 돌려받으실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슬픈 전설이 있는 것이 처음에 이제 개업을 하고 첫 사건이 착수금을 돌려달라고 이제 요구하시는 분한테 상담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검토도 한 상황에서 치열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하셔서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인을 통해서 그래서 소개를 받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슬프지만 깔끔하게 돌려드리고 아직까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 중도 행위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망고불변의 주인 그때 이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 진행률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남은 부분은 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과보수, 성공보수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 성공보수는 소송이나 조정 사건에서 승소, 전부 승소 또는 일부 승소를 하는 경우에 의뢰인이 변호사한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경우도 있고 약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경우에는 승소로 인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의 5에서 한 10% 정도 이 정도 약정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이 사실 계약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아까 계약은 예술이라고 하셨는데 성공보수는 그 예술에 꽂지 않을까. 맞아요. 네. 진짜. 임 변호사님 성공보수 약정하시나요? 성공보수를 저는 거의 빼놓지 않고 약정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이 좀 결과가 과정이 혹은 어려울 것 같다 이러면 좀 성공보수를 좀 올려서 그런 걸 좀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성공보수를 정하는 것이 좋으냐 의뢰인한테 정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변호사님들마다 이제 생각이 있으실 것 같긴 해요. 네, 어떠신가요?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공보수가 정해져 있는 사건과 정해져 있지 않는 사건이 있긴 한데요. 그런 경우에 대답 잘하셨네요. 그 일을 사무를 처리할 때 아무래도 인지상정이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보수가 있는 사건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더 투자하기도 하고요. 저희도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 어떤 동력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성공보수를 약정을 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무리한 금액을 약정하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 지급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다 내 돈에서 나가는 거지만 나중에 이제 승소하면 그렇죠.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을 받아서 소송 비용 확정을 통해서 패소한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걸 너무 아깝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성공보수를 이제 약정은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법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이런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하시나요? 형사사건은 지금은 많이 하지는 않고 있어서 그래서 소수이기 때문에 그냥 성공보수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참 여기서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별도 약정을 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그 성공보수를 그래도 좀 달고 싶다라고 하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 착수금을 조금 더 업하는 것 같습니다. 통상의 그 비슷한 사건보다는 조금 더 업시켜가지고 약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은 약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리한 금액을 하지는 않고 의뢰인께서 감당하실 수 있는 선에서 약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데 무죄를 주장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뭐 아동학대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벌금이 꼭 문제가 아니라 유죄가 아니라고 무죄 판결을 꼭 받아야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정식재판 청구하는 그 벌금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을 성공보수로 약정하고 네, 왜냐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경제적 이익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이익을 얻으신 거는 맞잖아요. 무죄판결을 받으심으로써. 맞아요. 그래서 네, 벌금을 내느니 나중에 성공보수를 지급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약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만 지금 안 하고 있었네요. 앞으로 꼭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성공보수 약정하지는 않습니다. 재판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고 누가 봐도 이제 증거상으로 이렇게 승소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흐름에 따라서 이제 거의 사건이 무르익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딱 한 건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의뢰인께서 그런 정도의 시점에 갑자기 나머지는 내가 할 것이니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성공보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의뢰인께서 소송 대리인에게 사행을 요청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 의뢰인은 변호사한테 성공보수 지급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이게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많이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입철 변호사님 그 약정서에도 나와 있듯이 승소로 보는 경우라는 걸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쫙 이런 경우에 승소로 보기 때문에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걸 좀 철두철미하게 정해놓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경우도 저도 이제 겪어봤는데요. 이 소송 도중에 승소할 것 같으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변호사님이 이제 빠지십시오.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변호사한테 조력을 받는 게 사실은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사임을 시켜도 사실은 이렇게 약정서에 성공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해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일은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끝까지 한번 맞던 대로 믿어주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신뢰관계가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비용 부담이 있는데요. 이 비용 부담은 이제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외에 의뢰인이 이제 그 변호사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통상 같은 경우에 원고가 되는 의뢰인 같은 경우는 인지송달료를 납부해야 되고요. 그 중간에 이제 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감정을 시청한 쪽에서 감정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증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인을 신청한 쪽에서 증인 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 그 비용 부담 관련돼서는 보통 계약할 때 그 변호사들이 조금 위에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공사대금 소송, 하자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객관적으로 하자 같은 걸 감정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감정료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몇 백만 원에서 더 나올 때도 있고 혹은 한 번 감정을 했는데 상대방이 한 감정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으면 또 추가 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계약할 때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별도다라는 걸 꼭 명백하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약정할 때 분명히 나중에 이 소송은 감정을 해야 된다. 별도 사감정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서 공적인 감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감정료가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 이렇게 든다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소송 도중에 이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항의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정서를 처음에 약정할 때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곤란한 경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약정서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변호사랑 의뢰인은 한 팀이 되어서 가는 한 배를 탄 사람인데 중간에 이렇게 돈 문제 때문에 조금 그렇게 되면은 팀워크가 좀 깨질 수 있고. 비용 부담은 이제 저희가 보통 약정서에서 이제 특히 민사 사건, 이혼 사건 이런 것들 비용 부담은 이제 그 사건을 의뢰하시는 미의민께서 부담하도록 저희가 원칙적으로 약정을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이제 선임료에 착수금에 비용을 이제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거구나 이렇게 미의민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 확정 결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그것을 돌려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거는 이제 민사, 이혼, 행정사건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전과 사건은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지 않죠? 통상적으로는 부담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겪었던 사건 중에서는 한 번도 그 법원에서 소송 비용을 피고인한테 부담을 시킨 적은 없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속된 말로 이제 전혀 근거도 없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증인이 필요하면 증인을 이제 불러야 되고요. 가끔 이제 그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서 그 결함에 대한 하자 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인 협의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원 안쪽이지만 감정료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나중에 그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한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상식과 경험치, 그러니까 전문 지식까지 가지 않아도 상식과 경험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너무나 무리한 뭐 이렇게 감정 맞아요. 신청이라든지 무죄 주장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용 부담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으로 이제 통지 의무인데요. 소송 진행 도중에 의뢰인은 좀 그 변호사한테 알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변호사가 먼저 중요 사항이라든지 뭐 변론기일이라든지 상대방이 어떤 서면을 제출했는지 이런 부분은 항상 이제 의뢰인에게 먼저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변호사가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의뢰인은 중간중간에 변호사한테 그 상대방이 뭐 어떤 서면을 제출했습니까? 뭐 어떤 증언을 제출했습니까? 이렇게 간혹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게 뭐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당장 이제 의뢰인한테 바로바로 얘기하는 편인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는 저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수임을 하자마자 우리가 이제 사건 검색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뭐 민사 사건 같은 경우,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본인 의뢰인도 저도 체크하지만 서로 크로스 체크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 같고요. 자주 연락을 드리는 게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도 한 배를 탄 사람이 나를 많이 신경 쓴다는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너무 자주 연락을 하면 또 이분도 이게 소송이라는 게 일생에 한두 번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이분도 쉬어야 할 타이밍이 있는데 그거는 또 제가 배려를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겠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공휴일날 전화를 드리면 변호사님이 공휴일에도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좋아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공휴일 전화는 효과 만점이죠. 그렇죠. 공휴일에 출근했을 때는 이제 전화를 하는. 네. 통지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변호사 선임 시 약정서에 담겨진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경험 관련된 것들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변호사와 약정을 하실 때에는 약정서에 사인을 하시기 전에 내용을 모두 꼼꼼히 살피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약정하는 상대 변호사에게 꼭 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했는데?